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거는 이 포워더가 쉬퍼한테 BL을 발급하고 라인으로 하여금 마스터 BL을 사항이 이제 선적이 되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파트너한테 최소한 1차적으로 선적 통보를 해주죠. 그 다음에 우리 파트너가 이 통보에 따라서 일단 이쪽에 수입상한테 도착 예정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라이벌 노티스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떤 마스터 BL이 원칙적으로는 선적과 동시에 선적 후 아무리 항해일수가 길다 하더라도 10일 이내에는 수정해서 다큐멘트를 완성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해서 이 다큐멘트라는 건 뭐냐면 파트너한테 오션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마스터 BL 카피와 하우스 BL 카피. 여기서는 마스터 BL 좀 카피라고 했는데 원본일 수도 있어요. 원본. 지역에 따라서는 서렌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포워더하고 라인하고의 에이전트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이 라인하고의 관계나 우리 포워더나 파트너 관계에서는 어떤 대금 결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죠? 이 BL 자체가 대금 결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받고 내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 파트너한테 갈 때 양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자체 행위가 원본 BL로 가서 이 파트너가 다시 한번 제3자한테 이 BL을 양도하도록 하기 위한 원본 BL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이 선사에다가 실은 거는 우리가 화주로서 선사에다가 싣고 어떤 하나의 운송인으로서 이거를 어떤 나중에 운송 서류로서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스터 BL인 경우에는 오리지널 발급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걸 포기하죠. 그래서 이걸 용어를 서렌더라고 합니다. 서렌더. 물론 이 서렌더에서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착지에서 원본 소지자가 아니고 단지 컨사인이나 노티파이에 나와 있는 업체한테 딜리버리 오더를 주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물건에 대한 서렌더 여부는 우리 알고 있는 게 요 파트너, 우리하고 파트너, 그 다음에 이 선사하고 대리점 간에만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말, 악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서드파티가 와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마치 파트너인 양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 자체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렌더를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렌더가 되게 되면 원본 BL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스터 BL 카피만 이제 라인에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하우스 BL 카피, 그렇죠. 그래서 오리지널이 아닌 하우스 BL 카피와
잠깐 많이 혼나는데, 마스터 BL 카피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하우스 BL에 대해서는 이 쉬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위해서 원본 BL, 오리지널을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해주는데, 오리지널 BL을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카피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원본 BL은 자기들이 어떤 결제 루트에 따라서 정당한 소지자한테 어느 경로건 간에 자기들 보내줍니다. 그럼 이 원본이 전해지면 이 오리지널 BL을 소지한 사람이 나중에 저희한테 와서, 왜냐면 저희 BL에는 딜리버리 에이전트가 우리 파트너로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사이니가 언제든지 우리 파트너한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또는 어떤 우리 파트너도 우리가 다큐멘테이션을 빨리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큐멘터리를 빨리 해주게 되면 이 파트너가 이 선사와 이 컨사이니를 자기 어떤 서비스 내에서 엮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큐멘터리가 늦어지게 되면 컨사이니가 파트너한테 와가지고 어떤 문의를 하는데 이 파트너가 모릅니다. 그 선택권에 대해서. 우리 몰라, 그런 거에 대해서. 라고 하게 되면 이 컨사이니는 도대체 이게 자기 화물이 어디 있는지 이제 상당히 붕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나중에 이 일이 왔다는 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좀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다큐멘터리를 빨리 해서 우리 파트너가 그러한 어떤 인바운드에 대한 인바운드에 대한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게 설명한 것들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우리 파트너가 우리한테 화물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웃바운드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바운드에서도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한테 빨리 다큐멘터리를 보내줘라 해서 배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화주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선적 이후에 10일 이내에 화물 통지를 하시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프레이트를 얼마 받으라든지 이런 디테일, 그다음에 파트너 피 너희들은 얼마라든지 이런 내용과 같이 다큐멘터리를 다 보내주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 복합운송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운송이란 용어 자체가 이미 1929년도부터 이렇게 나왔고,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이 운송에 대한 개념을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또는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모달 트랜스포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을 좀 더 알아보면,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운송이라는 것은 특정 운송물이 2종 이상의 2종 또는 동종 운송 수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수송된다는 뜻이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인터모달 트랜스포트라는 것은 2종 운송 수단 간의 상호 협동에 의해 수송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개념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렇게 동종 또는 2종 이상의 운송 수단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운송 시작부터 도착 때까지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단일 BL로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게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복합 운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특정 운송물이 2가지 이상의 종류가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해 연결되는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송화인이 스스로 아니면 여러 운송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 각 구간에 있어 각각
별개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건 이제 부분마다, 각 부분마다 이제 운송 구간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구간의 운송인과 구간에 대하여 운송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이제 동일 운송을 뜻하겠죠. 최초의 운송인과 전 구간에 관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의 운송인이 그 하청 운송인으로서 그 운송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경우, 이건 하청 운송이 되겠고요. 후속의 운송인이 최초의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전체 운송에 대한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한 통의 운송 증권에 의해 순차적으로 운송품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연대 운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복합 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한 그 가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커버하고 있는 수루 비엘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싱글 캐리어스 라이어빌리티라고 해서 단일 운송인의 책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유니폼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운영하는 거에 대한 조약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 일괄 운송이 무엇이냐, 일괄 선화증권이 무엇이냐, 단일 운송 책임제 하에서의 각 유니폼과 네트워크 간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드 유니폼이 이제 단일과 네트워크와 유니폼에 대한 그 개념의 어떤 그 복합체로서 이제 나온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각 조약별로 어떤 책임 한도를 보면 헤이그 BCBC 룰 이렇게 되어 있죠. 약 한 2불부터 여기에서는 16불까지 있네요. 바르샤바까지 오기까지 보면, 여기서의 그 한도란 얘기는 뭐냐면 포장 단위당으로 아마 보면 될 겁니다. 포장 단위당 얼마냐, 책임 한도 금액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복합 운송에 관해서 국제 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유엔의 국제 복합 운송 조약이라는 게 있고요. 한번 인정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은 저도 안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ICC 복합운송 통일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타드하고 ICC 증권규칙. 이건 지금 저런 거죠? 아까 봤던 거하고는 좀 틀린가요? 복합운송 증권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이제 그래서 유엔과 ICC와 웅타드의 복합운송 증권 규칙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임 체계가 다 각각 틀리고, 배상금액 한도도 조금씩 틀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우리 영진에서 발행하는 비엘 자체가 어느 규칙에 해당되는 건지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 복합운송의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럽 항구와 각 유럽의 어떤 내륙 지역까지 가는 경로가 되겠죠. 우리 부산에서 갔을 때. 그래서
파리를 간다 그러면은 마르세유나 리옹을 거쳐가지고 파리로 내륙 운송되는 경로가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안 랜드 브리지에 의해서 유럽항으로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산에서부터 러시아의 보스토치니까지는 해상으로 가고, 보스토치니부터 유럽의 함부르크나 메인포트까지는 이제 철속으로 가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서안까지 가서 LA를 경유해서 LA에서 다시 뉴욕까지 철속으로 간 다음 뉴욕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이런 복합적인 게 이제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 랜드 브리지는 미국 동부에서 미국 동부까지 가는 또는 그 걸프 지역까지 가는 게 이제 미니랜드 MLB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미국의 동해안까지 가는 뭐 LA나 시애틀 여기서 동해안의 뉴욕이나 마이애미까지 가는 이게 이제 미니랜드 브리지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항 경유에서 미국 중서부까지 향하는 게 이제 IPI. 그래서 그 LA나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간다든지 그래서 내륙 지역까지 가는 게 IPI 지역입니다. 북태평양 연안항 경유에서 캐나다 동부항까지 가는 거. 그래서 뭐 밴쿠버에서 저쪽에 뭐 토론토까지 간다거나 거기를 경유해서 뭐 유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캐나다를 향한 CL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동해안을 경유해서 캐나다 동부 지역 내 경로와 유럽 항로로 하는 경로가 있겠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항로에 의해서 동부 오스트레일리아 항까지의 경로, 그 다음에 페리오에 의해서 한일 복합 운송이겠죠. 그래서 뭐 포트에서 포트를 경유로 해서 내륙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경로, 주요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과거에 우리 극동에서 한국에서 유럽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컨테이너의 운송 자체가 제1차 대전 때 군인들이 물자 운송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아이디어로서 나온 게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고,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뭐 벌크 운송 자체도 세계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된 거는 정말 뭐 불과 2, 3세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해외 무역에 뛰어든 거는 1세기도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굳이 그 외국의 선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유럽까지 물건을 가져가려는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유럽까지 가는 항로가 없다 보니까 미국을 경유해서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해상 운송되는 경우가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요. 워낙에 그 미국까지 가는 운송비가 비싸고, 다시 또 철수라든지 육성 뭐 트럭으로 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이런 경우는 요즘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배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27, 8일이면 그 유럽의 메인포트까지는 연결됩니다. 요즘 배가 빨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캐네디안 랜드 브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랜드 브리지. 이런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니까 MLB 많이 겁니다. CLB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안 하는데, MLB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안에서 철도 등의 내륙 운송을 거쳐서 미 동안 또는 걸프 지역 항만까지 운송하는 해륙 복합 운송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동안까지 가게 되면 약 한 28일에서 29일 뭐 한 30일 정도 걸려요. 이쪽에 뭐 마이애미, 뉴욕까지 가게 되면.
왜냐면은 밑에 있는 그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서안에서부터 철송이나 가게 되면 부산에서 서안까지 가는 게 요즘은 10일에서 12일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철송으로 가게 되면은 늦어도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걸리고. 그래서 총 토탈 20일 내면 MLB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은 20일 내면 가고, 그 밑에 있는 그 파나마를 거쳐서 그 서비스 하게 되면 27일부터 30일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급한 화물 같은 경우에는 MLB를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그 파나마를 경유해서 미국 동항까지 서비스를 해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워터 구간 내에서의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는, 납기가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죠. 아무래도 그 해상으로만 가게 되면 좀 싸죠. 왜냐면 뭐 철도 비용도 안 들고 환적에 따른 비용도 안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IPI가 있는데, 이거는 로키 산맥 동부의 내륙 지점에서 운송하는 것으로서 시카고도는 주요 수송 거점까지 철도 운송하고 화주 운전까지 도로 운송하는 복합 운송 시스템으로 포워더 또는 선사의 책임하에 통운송, 통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수송 거점으로부터 주요 수중거로부터 2-3일 이내에 문전 수송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를 마이크로랜드 브리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뭐 과거에 그 미국의 서안을 이용해서 미국의 동항까지 가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있었고, 이 서비스는 이제 요즘 안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MLB 같은 경우에는 이 서안에서 이 동안까지, 여기까지가 도착하는 걸 MLB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오라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나마까지 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배가 이렇게 갑니다. 뉴욕까지. 이게 이제 오라타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LA까지, 이쪽을 통해서 여기 뭐 시카고라든지 내륙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건 IPI 지역이게 되겠죠. 여기는 미국을 봤을 때 이렇게 서비스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PI 지역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거는 왜 그림이 아니라 이걸다가 이제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PI 서비스하는 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철송과 트럭 터미널, 트럭 1, 2, 3, 약 20일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많이 많은 물동량이 움직였던 시베리안 랜드 브리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출항한 배들이 수에즈운하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걸리는 시간이 약 한 3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서 이 시베리아까지의 그 해송을 통한 다음에 철송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약 한 25일 이내에 저희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뭐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 어떤 그 회의가 있고 하게 되면 한참 얘기한 게 있죠. 부산부터 이 중국을 경유해서 어디야,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에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쪽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철송을 이으면 상당히 빠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구태여 이 나고드카까지, 이 보스토치니까지
배로 가지 아니하고 아예 부산에서부터 바로 이 러시아의 철송하고 연결돼서 유럽으로 가는, 또는 이쪽에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중국에도 똑같은 레일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에서 만나겠지만 중국까지도 여기서 중국 철도하고도 연결해서 유럽까지 서비스하는 게 제일 빠르고 좀 가격이 좀 싸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그래서 가장 요즘도 보면 남북한의 철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북한의 철도가 지반도 약하고 해서 많은 물동량, 그리고 현재 지금 단선인 경우도 많이 있겠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복선화하고 최소한 30년 정도는 지나가야지 요 구상 자체도 통일 후겠죠. 통일 후 최소한 10년 이상의 그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코리안 레일로드가 이제 생기겠죠. 코리안 랜드 브리지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요즘 거리상으로 비교해 봤는데, 예에서 보면 수에즈 운하를 거쳤을 경우에는 유럽까지는 약 한 2만 킬로, 희망봉을 경유한 사우스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경유해서 가게 되면 약 한 2만 6천으로서 시간도 거리도 짧고 시간도 짧고 해서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시베리안 랜드 브리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유럽을 접근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일반적인 지금 개발 방법이 지금 함부르크나 이쪽에 미국의 유럽의 서해안 루트를 통해서 내륙 지역, 유럽의 많은 내륙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최근에는 이쪽에 오데사 부근을 통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이쪽 이스탄불 쪽으로, 터키 쪽으로나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쪽에 그리스 쪽에서부터 이 사우스 유럽 쪽을 커버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란 쪽을 통해서 러시아 쪽을 이렇게 넘어가는 개발도 많이 착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의 지도를 좀 더 면밀히 보고 지역적인 거를 많이 개발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내륙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배와, 그러니까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복합 운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납기가 촉박하고 한 거는 좀 더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이런 복합 운송이 이제 여기는 이제 해공 복합 운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와 에어의 운송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해상 운송 구간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운임의 절감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항공으로의 어떤 신속성을 결합해서 만든 게 이제 CN에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CN에어의 루트는 보면 어떤 로스앤젤레스, LA나 시애틀, 밴쿠버, 그 다음에 미국 서안, 북미 서안, 보스토치니, 동남아, 두바이, 그 다음에 마이애미, 파나마, 동남아, 호주, 이런 식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를 태우게 되면은 약 한 30일 정도에서 45일 정도가 이제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로 갔을 때는,
한국에서부터 LA까지 간다고 쳤을 때 여기는 10일 정도면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유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여기서 그 다음에 뉴욕까지 갔다가 뉴욕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직접 갈 경우에는 약 한 15일 정도만 되고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경우는 합친다면 약 한 18일 정도면 이제 유럽의 목적항까지 갈 수 있겠죠. 물론 가장 빠른 거는 한국에서부터 유럽까지 가는 항공 루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용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일 비싸게 나오니까 뉴욕하고 유럽의 구간에서 상당히 짧은 구간이고 그래서 항공운임도 이제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트가 이제 LA 같은 북미를 경유해서 우리가 해공 루트를 알아본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또 다른 루트도 아까 뭐 두바이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산부터 두바이까지 가서 두바이부터는 유럽까지 가는 이런 루트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두바이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17일 정도 걸려요. 여기까지는 18일 정도 빠른 배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는 한 2, 3일이면 가니까 이것도 한 21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스토치니까지 가가지고 보스토치니에서 유럽으로 쏴지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싱가포르라든지 싱가포르에서 가는 것도. 그래서 동남아의 거점들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화물들이 인천공항까지 와가지고 인천에서부터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인천공항을 허브포트로 만들자는 것 자체가 동남아에서 많은 오는 화물들을 요즘 중국 화물 같은 경우에 특히 신속을 원하는 화물들에 대해서 인천으로 화물을 유치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보내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포트에서도 뭐 이쪽으로 집화를 시켜서 여기를 하나의 허브 기지화 시키자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미국에서 오는 화물도 직접 동남아 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인천에 내렸다가 다시 또 항공에서 항공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항공에서 항공.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가는 가는 운송 수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만약에 이쪽에 보스토치니를 환적 포트로 사용한다고 하면 보스토치니부터 이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배가 루트가 없을 경우 한국으로 컨테이너가 와서 한국에서 보스토치니까지 배로 이어지고 다시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이제 철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중아시아 같은 경우에 서비스 루트로서는 각광받고 있는 루트가 이쪽에 보스토치니입니다. 그래서 철송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쪽으로 가고 있죠. 몽고도 이리 갈 수도 있고, 몽고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쪽보다는 차이나 레일로드에서 신강을 경유해서 내륙 중간을 가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합운송은 어떻게 어떤 관련 제도가 있고 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한번 잠시 보면 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크게 이 제도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왜냐면 이 운송 주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면허 뭐 등록을 요즘은 거의 신고제에 가깝게 신고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우리 주변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개 업체가 생기고 또 한 달에 한두 개 업체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복합운송업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는 한 1000개 정도 됐었어요. 근데 불과 한 3년 사이에 500개가 더 생겨서 지금은 1500개가 있다는 걸 볼 때
이게 이제 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이제 양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신규 업체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 기존의 어떤 그 대형 업체들이 조금씩 이제 작아지는 분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시 요즘에 와서는 이런 소량 조그만 업체들을 다시 묶어서 컨소시엄이라든지 좀 대량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큰 데서부터 지금 현재 추세는 작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화물의 유통에 있어서는 각 운송이나 보관이나 하역, 통관 이 모든 것들이 별도의 어떤 법으로 관리되어지고 있고 현재는 지금 보면 우리가 복합 운송 업자들이 이 보관과 하역까지는 그래도 어떤 좀 가능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은 통관 허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복합운송 주선협회에서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을 안 하고 왜냐면 이제 과거에는 단일 협회로서 허용이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복합 협회를 복수 협회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아직은 어떤 협회에는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복합운송업 자체가 옛날에는 해상과 화물이 해상 화물 그다음에 복합 운송 주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합쳐졌어요. 합쳐지고서 자본금도 이제 3억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관리 관청도 이제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다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서비스가 하는 것들이 서비스 형태, 그러니까 복합운송에 있어서 서비스 형태가 무엇이냐를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재 서비스라고 해서 혼재란 소량 컨테이너 화물, 그래서 LCL이라고 취합니다. less than contai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CL을 집화하여 컨테이너 단위 화물, 즉 FCL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그룹 페이지라고도 한다. 이는 LCL의 선적을 용이하게 하고 LCL의 운임과 박스 레이트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운임의 절감, 화물의 단위화에 의한 취급상의 편리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재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forwarders의 consolidation, buyers consolidation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forwarders의 consolida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forwarder가 어떤 일정 마켓 서베이를 합니다. 마켓 서베이를 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에 이제 부산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운임이 300불이다. 그래서 이제 FC 같은 경우에 이제 300불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무역업체 A라는 업체가 한 1CBM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 자체는 20부터에는 약 한 27, 80M, 40부터에는 57, 80M 정도의 화물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라는 화주가 1CBM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콘솔리데이션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 이런 콘솔리데이션 서비스가 없고 이 부상하고 싱가포르 사이에 마켓 형성 자체가 거의 다 FCL로 다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A라는 업체가 자기가 싱가포르까지 화물을 보낸다, 뭐 일시행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하나를 써야 된다 그러면 무려 300불 정도의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불합리성, 이 불합리한 점이 이제 자꾸 이제 대두되는 거죠. 교육이 좀 많아질수록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무역업체들은 각각의 화물들이 그 화물 양에 비해서 운송료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그 마케팅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선사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사서 이것을 그 소량 화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합니다. 서베이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을 해서 많은 화주들이 각각의 자기 화물들을 그 포워더한테 가지고 오면, 이 포워더는 뭐 300불로 이 컨테이너 화물을 사고, 최소한 이 화주들한테는 여기서 100불씩만 받는다고 치면, 뭐 10에서 100불씩만 받는다고 치면 이 사람 자체로 봤을 때도 300불 내느니 100불이 좀 싸니까, 뭐 이 사람도 200불 내느니 100불, 뭐 300불 내느니 200불이 싸니까, 뭐 이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포워더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콘솔을 한 콘솔리데이터는, 이건 콘솔리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의 목적지 싱가포르에 있는 파트너한테 물건을 보내고, 이 싱가포르 파트너는 이 컨테이너를 창고에다가 반입을 시켜서 각각의 그 수입상들이 찾으러 왔을 때 뭐 디오를 끊어주고 이제 화물을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떤 그 포워더스 콘솔리데이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바이어스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이어가 봤을 때 자기는 한국에 서플라이어들이 많습니다. 뭐 A, B, C, D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 서플라이어들한테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물건을 받아올 때 생각해보니까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화물의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이럴 경우에는 그 포워더를 지정해가지고 이 포워더한테 내가 그 수입할 게 있으니까 이것을 그 각 서플라이어들을 통제를 해서 나를 위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하나 박스 레이트는 얼마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포워더가 그 바이어스 콘솔리데이션의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이 콘솔 박스를 짜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 바이어한테 현재 취합되고 있는 화물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이 바이어는 그 정보를 받아서 선별적으로 실을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 컨트롤을 할 때 가장 좋은 서비스는 이 바이어한테 이 화물의 집화 상태를 계속 알려주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바이어의 어떤 결정을 신속히 받아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림을 보면은 이렇죠. 뭐 이거는 지금 콘솔리데이션인데, 이게 포워더스 콘솔리데이션이잖아요. 여기까지는 10호 쪽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10호 쪽이 여러 10호 쪽이 컨테이너 하나에 짜집니다. 짜져가지고
이 박스 레이트로 해서 여기 배에다 선적되면 컨테이너 하나가 다시 소단위로 나눠져서 그래서 각각의 바이어한테 보내지는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다른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바이어스 콘솔리데이션으로서 여러 서플라이어들을 통제를 해서 컨테이너 하나로 만들면 이 컨테이너 채 바이어한테 가서 이 바이어의 어떤 처분에 맡겨지는 거죠. 이랬을 때의 어떤 그 선사와 콘솔리데이터의 이런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시퍼스 콘솔리데이션도 있어요. 시퍼스 콘솔이라고 하면 이제 시퍼스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시퍼가 자기 화물이 A, B, C, D, E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대신에 보니까 착지는 똑같아요. 착지는 똑같아가지고 자기가 이걸 각각의 수취인한테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같은 화물끼리 취합을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선적을 해서 착지해서 여러 화주들한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퍼스 콘솔리데이션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콘솔의 의미를 만약에 하나를 더 본다고 그러면 나온 김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복합 운송의 형태로서는 이제 TSR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뭐 봤지만 부산부터 보스토치니까지는 해상으로 가고 각 구소련 국경 철도역을 통해서 레일로 또는 트럭으로 이렇게 최종 목적지까지 유럽이나 가는 게 이제 TSR입니다. 그 다음에 CNAR 루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TS 포인트를 두고서 항공이나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 뭐 아시죠? 대충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특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사화물 또는 미군 전시화물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군 화물 같은 경우에는 미군하고 좀 어떤 운송 계약이 맺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행잉 가먼트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복을 국내에서 메이커에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별도의 어떤 포장을 통해서 만약에 선적을 하게 되면 도착지에서 다시 이걸 뭐 다림질을 하고 어떤 부대 비용이 들고 또 너무 늦고 운송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예 완제품 자체를 컨테이너 내부에 어떤 바를 스트링이나 바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걸어갑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래가지고 착지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매장으로 운송이 돼서 거기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행잉 가먼트 서비스인데 이럴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여기서 이제 줄을 몇 개를 몇 단으로 설치할 것이냐 과연 그랬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설치한 행잉 설치물은 도착지에서 어떻게 해체를 해서 원상태로 주느냐. 그래서 원래부터 컨테이너 자체가 어떤 바라든지 스트링 자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쉬퍼의 화물 용도에 맞게 우리가 그때그때 이걸 바나 스트링을 설치하고 설치한 거는 착지해서 다시 우리가 해체 작업을 통해서 선사에다 반납을 해주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설치 비용 플러스 도착지에서의 해체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에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운송 관련 각종 서비스 대행이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송화인의 문전에서 수화인의 문전까지 수송하는 경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프레이트 포워더가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함으로써 수출입 화물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 및 복합 운송 주선업자가 행하는 대행 서비스에는 포장, 운송, 통관, 보관 업무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행 서비스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테리프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주로부터 받은 레이트와 실제 이행 주체에게 지급한 요금과의 차액이 운송 주선인의 수입이 된다. 즉 말해서 이런 포장회사나 운송회사, 관세사, 창고회사 등과 좋은 가격으로, 왜냐면 이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거래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거래처들을 대신해서 이 포장회사와 이런 그 관계 회사들로부터 가격을 싸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실수요자 각각에 대해서는 뭐 테리프라든지 좀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셀링 레이트와 바잉 레이트의 차이로서 우리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프레이트 포워더의 전통적인 기능에 가장 근접한 영업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테리프가 없는 점이 외국과 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화주들이 야 이거 뭐 바가지 썼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테리프가 없다. 실제로 공식 요금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운송 관련 각종 서비스 대행과 더불어 운송 체계와 일괄 복합 운송이 형태로 발전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복합운송업체가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용역의 대가를 화주로부터 수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용역의 대가만 수수를 받아 뭐 차액을 남기지 말고 어떤 대가성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대안적인 건데, 글쎄요, 아직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자체는 이 책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전에 얘기했던 전통적인 수익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데 따른 어떤 서류에는 그 복합운송 서류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운송 서류란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하여 물품의 수탁된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약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복합운송됨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합운송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하소인의 문전에서 하수인의 문전까지 서비스하는 도어-투-도어 서비스, 또는 창고에서 창고까지 하는 데포-투-데포 서비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스타트 투 피니시 서비스, 이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를 간다고 했을 때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운송과 항공 운송을 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을 하는 걸 복합 운송이고, 그 운송 구간을 커버하는 게 복합 운송 서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이 전 연결 구간에 대하여 중개인이 아닌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화물이 복합 운송인에게 수탁된 시점부터 운송 서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뭐 배에 선적이 된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수취한 상태부터 이럴 경우에 이제 발생되는 BL을 어떤 리시브드 BL이라고 하는데, 그럼 복합운송인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이제 복합운송을 담당하는 자를 복합운송인이라고 한다. 이것다가 이제 Combined Transport Operator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자로 COT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COT는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자와 타인에 의한 운송의 전부에 대하여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려하는 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마에서 실제 자기의 운송 시스템을 가지고 운송하는 게 있고, 다른 운송을 전부 다 어떤 이용해서 하는 게 있겠죠. 전자를 MVOCT, 후자를 MVOCTO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고 얘기하고, 통상 해상 운송에서는 배를 가진 사람을 VOCC,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MVOCC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운송과 피아타의 관계를 보면, 피아타란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이거 불어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을 취급하는 운송중개인 협회의 국제연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피아타가 멀티모델 트랜스포트 BL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피아타의 약관은 이렇다 해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개요를 알아보면, 복합운송인은 중개인이 아닌 주체로서 전 운송 구간에 대하여 단일 책임을 부담하며 VOMTO와 NVOMTO가 있다. 전자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MTO이며 후자는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MTO를 가리킨다. 피아타의 멤버인 MTO가 발행한 BL을 피아타 MTBL이라고 하며 통일규칙 제26조에 적용을 받는다 되겠습니다. 이 통일규칙 26조는 또 변화가 일어나서 꼭 피아타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 어떤 적용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약관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일반적으로 운송의 어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뭘 보낸다 이 정도만 봤지, 뒤에 깨알같이 나열되어 있는 운송 약관은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깨알같이 되어 있는 걸 읽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쭉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나중에는 뒤에 있는 약관들은 시간이 나시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 업종에 근무하면서 약관에 대해 한 번쯤 해석해 볼 기회가 아마 지금 아니고서는 나중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BL에는 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해서 선화증권의 발행인으로 기명하여 복합운송을 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주는 선적 의뢰인, 송화인, 수화인, 선화증권 소지자, 물품 수령인 및 소유자. 그 다음에 송화인은 프레이트 포워더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 수화인은 물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자. 인수라고 함은 프레이트 포워더가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물품이라고 하면 프레이트 포워더가 제공하지 않은 운송 용구 또는 포장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에 있어서의 약관은 복합 운송인 경우뿐만 아니라 단일 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션 비러 브레이딩 이렇게 됐을 때 그 해상 구간만을 커버하는 그 BL이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일 운송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그 MTBL 자체는 그 꼭 복합 운송을 하는 게 아니라 단일 운송에 있어서도 운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일 운송 C에서 C, 포트에서 포트까지만 커버하는 경우라 하면 오션 BL로 볼 수 있다는 또 이 규정이 있습니다.